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요 좀 묵직한 내용의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혁명에 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들어낸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멀리 올라가 보면 농업혁명 같은 것도 있고 철기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또 중국의 문화혁명, 또 쿠바의 혁명 많죠.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4.19 혁명 같은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딛는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혁명이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TV 책방 북소리 122번째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중 제3권입니다. 진정한 혁명의 시작 주명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또 지면을 통해서 네, 늘 맞아요. 교수님 글을 오랫동안 보면서 네. 늘 흠모해 왔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랑스 혁명사 10부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1권, 2권은 12월이었죠. 네. 지난해 12월에 출간이 됐고 3권이 3월에 네. 또 나왔습니다. 집필하시는데 진짜 많은 공력이 들어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책만 봐도 정말 느껴져요. 거기다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초기 3권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대학 다닐 때 네.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 나올 때 늘 서점에 가서 미리 나오는 날 맞춰서 줄 서서 이렇게 보고서 갖고 와서 집에서 읽었던 기억이 그런 나고요. 추억이 또 네. 몇 달씩 기다려서 네. 하룻밤 사이에 다 읽고 왜 이렇게 글을 짧게 쓰시냐고 원망했었던 그 기분을 사실 최근에 다시 느낍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1, 2권 한꺼번에 나왔고 3권이 지금 조금 그 텀을 두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음 책들 언제 나오나 이거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요. 글쎄요, 그건 제 능력과 어떤 힘을 얼마나 쏟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래도 또 안 되는 일은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땐 1년에 한 권이라도 좀 어떻게든 쓸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4권과 5권은 원고를 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시군요. 앞으로 5권을 더 쓰면 계획대로 10권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저뿐만 아니라요. 제 주위에서 네. 지금 이 프랑스 혁명사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런 분만 아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재미로 읽을 수도 있죠. 흥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읽기 전에 읽어야 하는 의미를 좀 알고 읽으면 좀 다르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저 멀리 프랑스의 혁명사를 우리가 이 시점에 2016년 이 시점에 읽어야 할 의미, 필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생각으로 집필하게 되셨어요? 그건 프랑스에서도 사건으로서 프랑스 혁명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항상 프랑스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프랑스 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혁명이 걸었던 고상한 이상 같은 것이 네. 전 세계에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는 혁명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민주 세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 그들은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미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 정도는 내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쓴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하자. 네.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숙제 의식으로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만철 교수님은 워낙 뭐 지식인 사회에서 유명하신 네. 분이라서 이 학교를 은퇴를 하시면 첫 책으로 어떤 책을 내실까 다들 궁금해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권짜리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교수님의 주 전공이 프랑스의 그렇죠. 그 특히 혁명사 그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뭐 그쪽 책일 수는 있겠다 해도 10권짜리 책을 은퇴하시자마자 이제 내기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진짜.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단서가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말하자면 보이는 그 국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퇴행적 측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지식인의 어떤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전 참 그런 반갑죠. 의도도 네, 있으셨던 그런 거죠. 의도가 있죠. 그리고 또 읽어주시는 분이 또 제가 의도하지 못했거나 또 깜빡 잊고 얘기하지 못한 걸 또 찾아주신다면 저는 좀 좋은 독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이 제 손을 떠나면 또 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독자의 것이고 독자가 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또 발견해 주신다면 저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맙고요. 그다음에 왜 10권인가 하면 사실 10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들, 뭐 프랑스에서 모셨던 선생님이나 또 한국의 또 이광주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9순위 가까운데도 계속 집필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자라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고 저도 그렇게 살고자 했어요. 네. 그런데 10권으로 한정시킨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사가 뭐 정량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자면 글 쓰는 사람은 농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작지를 딱 고르고 바디랑을 만들고 거기다 정성스럽게 자기의 말을 심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10권을 제가 만드는데 그것은 10권뿐이 지금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20권, 30권을 쓰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10권이라도 완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글쓴이는 그렇게 경작을 해놓은데 독자는 밀렵꾼이라고 합니다. 밀려고. 아무데나 쳐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요. 책을 첫 쪽부터 끝쪽까지 차근차근 읽는 사람 없잖아요. 많지 않죠. 훑어보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네. 가지고 네. 나가잖아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죠. 그 밀렵꾼이 그 경작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걸 잡아가서 네. 활용해 준다면 경작자로서는 또 고마운 것이죠. 이제 그런 기분인데 아무튼 아까 왜 10권이냐 근데 10권이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혁명사의 번역도 있고 저작도 있지만 사실은 겉핥기식이거든요. 왜 이런 법이 나왔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아야만 올바른 개념을 세울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나가니까 이 과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게 폭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아무리 폭력이 있다고 해도 헌정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회 기록을 사사치 한번 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시도한 것이죠. 네. 네. 그 당시 의회 기록 뭐 거의 네. 산더미처럼 읽으셨다고.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1794년까지 그 5년간을 다루는데도 네. 한 권이 한 800쪽 되는데 한 페이지를 둘로 나눠서 네. 800쪽인데 그런 거 한 100권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회고록도 있고 신문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읽어야 할 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옛날엔 거기에 가야만 읽을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다운을 받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이죠. 그래서 저 뭐 옛날엔 뭐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은 자료를 구하러 갔지만 요새는 그냥 집에 앉아서 구할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료를 가지고 되게 그러시는데 사실 그거는 역사가의 기본이죠. 국카스텐이 뭐 노래 부르기 전에 목청 가다듬는 거를 칭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를 보는 게
기본이고 그건 미덕도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거를 안 보는 게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될 그렇죠. 거리죠. 네. 그래서 있는 거 읽는 거는 그렇게 장점은 아닙니다. 기본이다. 네. 그러시군요. 일종의 역사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마치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프랑스 의회,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 이 네. 모습을 또 한 장면을 되게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국회 현장감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시면서 좀 집필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주고받는 이 토론의 그 수준이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과로사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고 예비 후보가 또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해서 1,200명 정도 되는 그 의원들이 1789년부터 1791년 그 헌법을 1차 헌법을 만들 때까지 거 밤샘을 또 아주 부지기수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토론의 그 수준이랄까 이런 것은 계몽사상가들의 영향 이런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요즘 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쉽게 익힐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상 세대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젊은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머릿속에 도통 그릴 수도 없고 수많은 뭐 가령 연표라든지 네. 예 이제 어릴 때 사실 교과서 공부를 할 때 너무 지겹게 네, 잘못한 네. 탓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그 풍경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그냥 곧바로 머릿속에서 그렇죠. 펼쳐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이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쉽기 위해서는 쓰는 사람은 지금 훨씬 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네. 원래 그렇게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건 뭐 좀 어차피 그 의회 기록은 계속 그들의 어떤 그 회의 네. 중에 발언한 거를 기록한 것을 읽고서 네. 이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 문화가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아주 놀라운 거지만 그런 기록 문화가 후대의 그 역사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렇죠. 고맙죠. 네. 이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네. 들어가면 지금 책이 보면 혁명이 처음 시작된 이제 1789년에서부터 그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난 네. 1794년까지 네, 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5년 동안을 10권의 책이 네. 다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 앞부분에서는 프랑스 의원들의 헌법 제정 과정이 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소개가 네, 되고 갖고 있는데 사실 시공간을 바꿔놓고 읽어도 말하자면 뭐 우리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 하는 국회의원들을 그냥 생중계로 계속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버랩이 돼서 예, 다 비슷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같이 그랬어요. 연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뭐 지금 다 짚어주셨어요. 결국은 이 국회나 지금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도 이건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 1,200명이나 되는 의원들에게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해가지고 쉬는 게 어려우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의장의 오른쪽에 서시오. 네. 이렇게 해서 쉬는 게 훨씬 빨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거부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갈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파 좌파가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도파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도파, 우파, 좌파인데 거기서 또 세분하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있죠. 그러니까 5 정도가 되는데 이건 상대적인 거라 이제 중도파에서 오른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혁명 초기에는 중도파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미라보 백작이나 또는 라파예트, 네. 그다음에 뭐 CAS 뭐 이런 사람들이 중도파였는데 이제 우측의 끝에는 이제 아주 수구 모리 신부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좌파에는 나중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일단 약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역시 예나 지금이나 필리버스터는 약자의 무기다라는 걸 배울 수가 있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언급 중에 라파에트라는 네. 인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첫 장부터 등장을 네, 한 네. 인물이고요. 네. 나중에 보면은 라파에트 만세가 왕만세를 압도하는 네.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죠. 흥미롭고 그런 인물이잖아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파에트는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굉장한 귀족이에요. 그래서 19살 때 그 1776년에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 자기 돈으로 배 2척을 사요. 그 정도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로 떠나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장군이니 뭐 도와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우고 영국군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이제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을 설득합니다. 프랑스가 좀 참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참전하라고 설득해서 프랑스가 이제 참전을 하죠. 프랑스는 수모를 당했어요. 영국한테 번번이. 특히 이제 7년 전쟁이라고 해서 1763년에 끝난 전쟁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잃고 하면서 아주 수모를 당했는데 그거를 아메리카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이제 1783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이 이제 패배하고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는 계기가 되고 프랑스도 이제 그 원한을 갚은 거죠. 그러나 대신 프랑스에는 그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이 늘어나요. 그것이 이제 멀리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는데 아무튼 라파에트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두 대륙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둘 다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죠. 그런 사람이 또 지적으로도 또 공부도 많이 해서 재헌 의원이 되자마자 그 프랑스 인권 선언 있잖아요. 네. 그 초안을 그 라파에트 안이 나와요. 그 정도로 또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물론 그 안이 채택되지는 않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이제 하지만 그래서 1789년 혁명이 일어나서부터 1790년 7월 14일 그 전국 연맹제가 일어날 때까지 라파에트가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최고 하늘을 찔러요, 이 인기가. 그런데 이제 혁명이라는 게 이제 급진화되면서 자꾸 이제 민중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국민방위군이 가서 진압을 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점점 민중의 어떤 인심을 잃고 인기를 잃어가요. 그래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파리 시장을 선출할 때 그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방에 나가서 지휘관을 하다가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1792년에 다시 파리로 왔지만 반역자 소리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전방에 갔다가 결국은 오스트리아로 망명해요. 그래서 초창기의 인기는 사라지고 대신 이제 로베스피에르니 이런 그 좌파 중에 좌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기. 그것은 그만큼 이제 그 혁명이 처음에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막 급진화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간다. 그걸 또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라파에트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프랑스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쭉 빨려 들어가죠.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그런 느낌으로 또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긴데요. 이건 뭐 굉장히 긴데 마리 유명한 얘기기도 앙뚜아네트 하고. 정말 그렇죠. 참 제가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14살에 프랑스 왕 세자빈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2살 위인 미래 루이 16세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궁정에서 어머니 품을 떠나요. 14살짜리가. 그래서 한 달을 걸쳐서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제 프랑스의 국경에 라인강이 흐르는데 독일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데 그 라인강의 한가운데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 독일 쪽에서 도착해가지고 완전히 옷을 벗고서 보이지 않는 금을 넘어서 시녀까지 두고선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마련한 옷을 입어요. 이제 프랑스인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라인강의 다른 반쪽을 건너서 프랑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
보름 이상을 여행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간 다음부터 굉장히 외로워요.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14살짜리가 갔는데 그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어요. 네.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적대 국가였는데 바로 슈아젤이라고 하는 귀족이 외교수를 통해서 이제 7년 전쟁 아까 프랑스가 패배했던 그 7년 전쟁의 동맹국으로 오스트리아를 만들면서 그 동맹의 결과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결혼을 후원했던 슈아젤이 바로 그 세자빈이 되고 난 그 해 겨울에 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궁정에. 그러네요. 완전히 다 예. 끈 떨어져.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끈이라면 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모았던 아르장토라고 하는 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편지. 편지로 어머니가 멀리서 원격 조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잘못하면 꾸짖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로앙 추기경이라는 추기경한테 혐의를 둬요. 왜냐하면 로앙 추기경이 거기 루이 15세 아직 그 할아버지가 할바마마가 이제 왕이었었는데 1774년에 죽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 남봉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애첩이 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창녀 출신인 뒤바리 백작 부인으로 갔는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고귀한 그 공녀잖아요. 대공녀가 그 창녀가 아무리 할배의 애첩이라 할지라도 인사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어느 날 이 마담 뒤바리 백작 부인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걸 듣고서 이것은 오스트리아 궁정의 대사로 간 이 로앙 추기경이 일러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증오를 해요. 이렇게 그 궁정 프랑스의 궁정 예절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또 왕비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의무가 뭐냐면 왕세자를 안겨줘야 되는 것. 그런데 그렇죠.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못 낳아요. 이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루이 16세의 신체적 결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엄마가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도대체 우리 딸 이렇게 이쁜 딸을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탄을 해서 그 오빠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데 신분을 감추고 베르사유로 와요. 와가지고 자기의 그 매제죠. 매제를 그렇죠. 설득해요. 왜냐하면 그 매제가 그 성불구는 아니고 그래서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생활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부부가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첫 딸을 낳아요. 그래서 아직도 왕세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왕의 동생, 첫 동생, 두 동생이 있는데 왕위 계승권자는 이제 첫 동생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첫 동생은 또 완전한 성불구예요.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이 있는데 둘째 동생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세자의 어떤 그 계승권 이것이 루이 16세한테서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 궁중 음모가 이제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 나쁜 소문이 막 궁중에서 막 떠돌고 사치스럽고 뭐 물론 철없이 사치스러운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의 동생이니 사치스러운 사람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뒤집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르노그라피성 문학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왕비의 신성성 같은 건 다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르노그라피하고 완전히 일치되게 만들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도 많죠. 참 그 배경을 쫙 알고 나니까 정말 그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도 어떤 전형성만 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히 뭐 나중에 가면 풀리지도 않고 엉뚱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그 배경을 가령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권력 관계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고 또 인물들을 이해하니까 예, 훨씬 그 역사가 가깝게 오는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혁명이라는 게 이 신성한 영역을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해체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조짐이라는 건 네. 장기간에 걸쳐서 뭐 의식일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 루이 16세가 미처 눈치를 못 챘던 그 조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역사가들이 이제 읽어낸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되게 우리가 1750년 경부터 이런 방금 얘기했던 의식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렇게 그것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화의 변화라는 것, 그러니까 절대 왕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권력이고 이 지상에서는 책임질 곳이 없어요. 하느님이 권리를 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신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합의잖아요. 네. 모든 권력은 신성한 것이에요. 합의에 이르는 것. 절대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왕은 신성하다는 합의가 있는데 이 신성성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인가 역사가들이 보니까 1750년대부터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이 16세의 할아버지가 루이 15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위 계승권자였는데 1760년대에 사망하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루이 15세가 굉장히 바람둥이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귀족 네 자매를 차례대로 애첩을 삼아요. 그다음에 그 애인의 신분이 부르주아 계층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뽕파두르 부인이에요. 뽕파두르 부인한테 또 한참 빠졌는데 뽕파두르 부인이 48년부터 뭐 47년인가부터 63년까지 그 있다 63년에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외로워가지고 이 늙은이가 정말 견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채용사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옛날 동물원으로 쓰던 그 사슴농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골 농가에다가 이제 눈에 차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지내고 나면 한 20만 리브로 줘가지고 시집 보내고 뭐 이래요. 그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리브르예요. 20만이면 뭐 어마어마. 굉장한 거죠. 그런 거 줘가지고 내보내. 그렇게 해가지고 국고를 낭비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외로우니까 이제 근데 이제 뒤바리 백작 부인이라고 해서 뒤바리 백작이라는 게 아주 또 천하의 남봉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이제 소개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이 보니까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 뒤바리 백작의 형이 시골에서 노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랑 형식적으로 결혼을 시켜요. 그 사람이 뒤바리 백작인데 또 뒤바리 백작 형도 백작이고 네. 그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뒤바리 백작 부인으로 신분을 창녀를 상승시켜서 이제 공식 애첩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창녀는 누구? 그럼 뒤바리 백작. 왜? 그 답이 뭐냐면 파리 거리에서 왕좌까지 네.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자니까 뭐 이런 수수께끼도 하고 이제 말장난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는 건 그냥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신성성이 해체가 되고 거기에 이제 루이 15세 때는 왕의 애인들 가지고 놀렸는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니까 왕은 문제가 없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을 가지고 놀려요. 남자 애인, 여자 애인을. 그러니까 왕실에 이제 여자가 문제가 되니까 왕실의 그 신성한 피는 다 이제 문란해진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적인 그 어떤 해체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여론이 이제 굉장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혁명 전에 이제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라는 것.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면 뭐 고품격의 예술도 문화라고 하지만 역사가들이 말하는 문화는 바로 이런 그 의식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까지 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꿈도 못 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든다. 이거 꿈도 못 꾸잖아요, 우리는. 이게 문화예요. 바로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문화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바뀌는 거죠. 왕을 욕했다. 나라님도 안 볼 땐 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문화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놓고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반란이 반란으로 끝났지만 이제 1789년에 반란에서 혁명으로 가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어떤 문란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 프랑스 왕실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아까 왜 1750년대라고 하면 뭐 가령 리스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통해서 것들, 예, 가령 계몽주의가 갑자기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 뭐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 이런 네.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집약돼 가면서 그렇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갔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론을 그 조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또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작가들. 작가들. 그때 당시에 이제 검열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열제도를 피하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든 그 출판해가지고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법조계 인사들이 또 이 여론을 형성해요. 그 당시 법조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쇄물을 발간해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정당성을 막 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사서 보면 뭐 완전히 그 여의도 찌라시라는 그런 그렇죠. 수준의 이야기도 막 나오니까 그렇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비교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읽고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건 싫건 간에 예. 꾸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도 나중에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는 집 앞에 몇천 명이 모여요. 그거 받으려고. 그래서 막 질서를 유지하려고 경찰 기마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앞서 잠깐 이제 부르주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네. 그 이전에 그 정치 권력이 뭐 왕족, 귀족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일반 시민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최초의 대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뭐 흔히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 또 어떨 때는 부르주아 혁명 이거 사실 좀 섞어서 네. 구분 없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시민과 부르주아 이 두 개념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상세하게 얘기해. 부르주아를 시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선 또 일본에서는 혼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배경은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중세 그 유럽에서 그 게르만족 이동하면서 농촌 생활, 도시 생활이 망하고 농촌 생활로 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세 말 되면서 이제 도시가 부활하는데 그 도시민들이 대개 이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주나 왕으로부터 면장, 특호장을 사서 이제 자치정부를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대개 그 상인들이 몰려 있던 데가 영주가 사는 그 영주청이 있는 곳이에요. 그 근처면 사람이 왕래가 많으니까 상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뭐 잘 만드는 사람은 거기다 전빵 차려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서는 이제 좀 자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이 되는 과정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요새화된 성읍에서 산다. 그래서 부루에 산다. 부루. 그래서 부르주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편의상 그걸 중세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시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18세기에 가면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신분 사회잖아요. 귀족이 있고 성직자 있고 그다음 평민이 있는데 평민 중에 특수한 계층을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민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계층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물급 부르주아는 뭐 금융업자니 도매상인 또는 선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중류가 이제 자유직업인들 의사, 변호사, 작가,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좀 뿌띠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 소매상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의사나 작가나 이런 사람,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주고 법을 만들고 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역이 됐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부르주아 혁명이다 할 때는 바로 이 계급이 사회 전면에 나서서 과거의 귀족과 왕 이들 또는 성직자들이 누리던 특권을 해체하고 이제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부르주아가 주역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시민은 뭐냐면 시민은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부르주아는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그래서 시민은 뭐냐면 자기가 복종해야 될 법에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신민이죠. 네. 신민은 뭐냐면 왕이 만든 법에 복종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은 자기가 만든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죠. 대표를 통해서건 네. 직접이건. 그래서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하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 신민을 시민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시민혁명이다라고 할 때는 정치적인 의미다는 거죠. 반드시 그 개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프랑스 혁명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확실히.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 아무도 그거를 올바르게 네네. 구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썼어요. 예, 그게 구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프랑스 그렇죠. 혁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죠. 아예 달라져 버리겠죠. 그것 때문에 학파가 생기는데. 아, 왜냐하면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네 논리의 근거를 삼고 네. 나가거든요. 네. 그 정확한 용어를 구분을 해서 아주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문이 그렇죠. 네. 아예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으신 것도 이 책의 또 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등법원과 의회 네. 개념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국 신분회였나요? 이런 것들은 근데 왜 어떤 경유로 잘못 쓰이게 된 걸까요? 일단 우리 선배 선생님들 그러니까 1세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분들이 되게 서양사를 일본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대가 쓰기 시작한 교과서 이전의 교과서에서 우리 교과서를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꿔서 일본 교과서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우리한테서 일본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고 일본에서 우리한테 무조건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가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건 인정해요. 네. 그러나 누구라도 처음 번역하는 사람은 다 알고 번역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이 만든 용어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봤을 때 이건 아니올시다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 개가 눈에 띄는데 지금 1, 2, 3권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네네네. 건 바꾸고 설명을 했죠. 이제 4, 5권 이후에 나온 개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안위원회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네. 공안이란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올바로 번역하면 사실 구국이에요. 네. 나라를 구한다는. 사실 혁명이 대내외 전쟁, 내란 이런 것 때문에 위기, 국가가 위기인데 나라를 구하자 해서 만든 집행부가 안이하게 공안보다는 구국이 맞겠죠.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이요. 마치 네. 타임머신 타고 226년 전 프랑스 혁명 현장으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요.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빠져들어서 네, 들었죠. 그러니까요. TV 책방 북소리 이제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 드릴 차례인데 내 인생의 한 구절입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일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뭘까요? 뭐 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4.19 혁명에 관한 시를 가져왔는데요. 네. 글쎄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뭐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네. 좀 긴데 제가 중간에 좀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신동문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참 그 가슴 뛰게 읽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 제목은 신화같이 다비데 군들. 이 다비데 그 저기 골리아트랑 싸우는 다비데하고 군들은 그 무리. 그 부제가 4.19의 한낮에. 네. 들어볼게요. 서울도 해솟는 곳. 동쪽에서부터 이어서 서, 남, 북. 거리거리 길마다 소나기에 돌, 벽돌알 부릅진 채
떼지어 나온 젊은 대열. 아, 신화같이 나타난 다비대군들. 혼자서만 야망 태우는 목동이 아니었다. 열씩, 백씩, 천씩, 만씩 어깨 맞잡고 팔짱 맞기고 공동의 희망을 태양처럼 불태우는 새로운 신화 같은 젊은 다비대군들. 빗살치는 총알 앞에 돌, 주먹, 맨주먹, 주먹으로 피비린 정오의 포도에 포복하며 신화같이 육박하는 다비대군들. 제마다의 가슴, 젊은 염통을 전체의 방패 삼아 관역으로 내밀며 쓰러지고 쌓이면서 한 발씩 다가가는 신화같이 용맹한 다비대군들. 마지막 발악하는 총구의 머무림, 광무하는 칼날에도 일사불란 해일처럼 밀고 가는 스크램, 승리의 길을 꽂을 악의 심장 위소를 향하여 신화같이 전진하는 다비대군들. 다비대여, 다비대들이여, 승리하는 다비대여, 싸우는 다비대여, 쓰러진 다비대여, 누가 우는가? 너희들을 누가 우는가? 눈물 아린 핏방울로 누가 우는가? 역사가 우는가? 세계가 우는가? 신이 우는가? 우리도 신화같이 우리도 운다. 어떻게 이렇게 시를 읽으시면서 저희들 가슴까지 다 먹먹하게 만드시니까. 그 대학 때 그 감정과 어떤 감동을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오고 계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리고요, 놀라워요. 사실 네. 이 시를 읽어주시는 것 때문에 저는 이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이 조 교수님의 책이 또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양의 많음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높은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뜨거우시죠? 네. 그런데 정말 그 한 역사학자의 그 뜨거운 열정이 이런 뜨거운 열정이 이 책 안에 녹아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역사책인데도 감동을 주는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습니다. 감동이네요. 네. 주명철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10부작 마무리 하실 때까지 또 그 이후의 책들도 저희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 평등, 우애, 프랑스 국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죠. 혁명, 굉장히 거창하고 지나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가, 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그 우애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TV 책방 목소리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